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고요. 송경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죄송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일 응급실 기반 그 환자 보고 체계가 사실 거의 유일한 우리 폭염 시기에 실시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시의성이 떨어지는 자료들밖에는 사실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좀 관여를 했었고, 그 응급실 기반 현재까지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 감시 체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연구하다가 자문 받을 선생님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우리 김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보건대학원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장재현 선생님이나 뭐 여러분께 사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임상의사인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웃기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응급의료 체계가 폭염을 대응해가지고 펑션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디제스터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파트가 완성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임상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벤치마크할 폭염 대응 체계나 우리가 갖춰야 될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려나? 이게 6월 24일 뉴스 클립입니다. 뭐 이거 넘어가도 상관없는데요. 뭐 그림이라도 보여주시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는데 지금 유럽에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벌써 와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게 6월 24일 날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인터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파리에는 에어컨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엄청난 유럽 폭염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초과 사망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15,000명, 16,000명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에, 그러니까 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희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스크린입니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관련된 인터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엄청난 폭염을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폭염이 어떻게 될 거냐. 2100년까지 가면은 이런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고, 작년 얘기인데 이게 이제 모든 폭염 기록을 다시 다 갈아치웠고, 온열 질환자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8월 4일 기준이라서 최종적으로 9월에 보고된 거는 이제 4,000명이 넘는 인원을 보고했고, 말씀드렸던 그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바로 이제 응급실 기반으로 보고한 그 리포트입니다. 그게 이제 4,000명을 넘어섰고요. 최저 기온, 그 다음에 최고 기온 모두 다 사실 갈아치운 게 이제 작년 더위였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응급실 거의 500여 기관이 모은 자료인데 최종 4,526명으로 리포트가 됐고, 그 중에 사망이 48명이어서 예년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 많았고요. 이 기관당 신고 건수를 보시면 정말 놀랄만한데, 이게 이제 한두 건 보고하던 거에서 작년에 무려 8건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기관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관심 있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전혀 리워드가 없는 감시체계거든요. 제가 굉장히 후회했는데, 여러분 생물 테러 감시망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88 올림픽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생물 테러에 대응하는. 그래서 그 제안에 2002년 월드컵 전에 그 세팅한 게 생물 테러 감시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생물 테러 피해자면은 보일 수 있는 증후군이 있거든요. 증상이. 그게 뭐 그 아트로피나이제이션이나 무슨 아니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거나 무슨 뭐 이런 경우에 생기는 어떤 증상을 모아서 뭐 설사, 복통, 무술 환자들이 더 많아지면 그럼 리포트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감시망입니다. 생물 테러 감시망은 그 감시망을 리포트한다는 이유로 매년 병원에다가 돈을 주고 있어요. 보상을. 근데 폭염은 지금 5월 중순부터 8월 말 이제 뭐 연마다 좀 틀립니다만 9월 15일까지 리포트를 하는데 1원도 안 줍니다. 병원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발적인 보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냐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매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매번 하시는 얘기는 이제 최고 기온하고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실제로 리포트하는 환자 수가 확 늘어납니다. 즉 열지수가 올라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관련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라 거짓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망자가 누락됐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사실 임상하는 그 의사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기후변화 학회에는요. 근데 제가 이제 역학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재난의 그 이제 퍼블릭 헬스에 대한 영향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폭염이 굉장히 중요한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연재난이죠, 자연재난. 그러니까 뭐 지진이나 무슨 이런 것도 재난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국가적으로 작년에 그 폭염을 겪으면서 재난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미 됐고 일부 그 인정하는 목소리나 또 학자들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재난의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모빌리티 모탈리티를 올리고 이제 환경의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이제 원치 않는 어떤 변동이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디컬 인프라스트럭처를 디스럽션하는 이런 영향이 있다. 요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이제 에이미 올킨이라고 제가 그 기회가 돼가지고 애틀란타 CDC에 가서 만났던 재난 역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게 캐스퍼라 그래서 그 래피드 니드 어세스먼트 하는 툴을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엔에서도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그 카트리나 때 이럴 때 사용을 했던 이제 그 분인데, 이제 제가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래피드 니드 어세스먼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가가지고 배웠던 이야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카트리나입니다. 여러분 그 뉴올리언즈에 가시면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이라고 그 미식축구하는 돔구장인데, 그러니까 보통 미식축구구장이 야외구장이죠. 우리도 그 고척돔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 가면 도쿄돔이라고 야구장인데도 굉장히 좋은 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미식축구하는 돔구장이 이게 이제 몇 안 되는 돔구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돔구장인데 이게 이제 캐트리나 왔을 때 이렇게 물에 잠긴 상황이 됐고 여기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슈퍼돔에. 그래서 카트리나 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사람들이 다 대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 나눠주고 뭐 이런 이제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카트리나 경험에서 이런 리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일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자기네가 카트리나 대응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인포메이션 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었다면 우리가 카트리나에 대응하는 어떤 적절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없으니까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나 실제 재난 상황에 우리가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서베일런스 또는 무슨 데이터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퍼블릭 헬스 케이퍼빌리티의 코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재난 역학이라는 겁니다. 디시전 메이커들 리더들이 어떤 적절한
그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공공의료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망을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난 역학이다. 그래서 트래킹이나 서베일런스, 뭐 이런 뭐 리서치, 어세스먼트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난 역학이 결국에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험 요인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이나 대응을 이제 훨씬 좋게 해준다. 저는 이제 최 선생님 발표를 드리면서 진짜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많은 그 자료나 정보들을 가공해가지고 좋은 이제 그 예보나 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시전 메이커들이 그게 이제 서울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그 작은 단위 아까 임실 뭐 방향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단위의 지자체장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폭염이 왔을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정책을 펴야 되느냐라는 디시전 메이킹을 뭘 근거로 하냐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디제스터 사이클하고 이제 매칭을 해보면 이게 4단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4단계는 역학에서 하는 4단계가 아니고요. 요 이제 그림을 제가 너무 작게 갖다 붙여놓긴 했는데 빼마라 그래서 미국의 우리로 따지면 소방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데럴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근데 사실 소방청하고 성격은 약간 틀린 게 이제 이분들은 뭐 국경 관리나 뭐 이런 것도 다 하시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재난에 대한 이게 준비하고 그다음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하고 그다음에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완화시키는 이제 뭐 미티게이션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프리페어드니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그 우리 바람직한 체계 얘기를 조금 제가 이따가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임상적인 좀 중증응급질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폭염 관련한 피해자들 또는 환자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타겟을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실신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 뭡니까 더운 날씨에 그 외부 활동을 하다가 실신하는 경우 특히 군인이나 농부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병입니다. 열실신은. 왜냐하면 누워서 다리 들고 있으면 좋아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피부 순환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데 더위에서는 왜냐하면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죠. 그것 때문에 심부 순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피부 순환이 많아진 것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모자라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열사병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실신을 모니터링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근데 거꾸로 열사병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모탈리티가 50%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사병 그 정도로 중증응급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가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증질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방향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증 온열 질환, 그러니까 이런 온열 상황에 생기는 응급질환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열탈진이고요, 하나가 열사병.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열탈진은 힛 이그조스천이라고 하고요. 열사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트로크입니다. 히스트로크. 이제 이건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저기 의대생들도 그럼 일사병하고 열사병은 뭐가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일사병을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자꾸 일사병이 열탈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스트로크이 되는데 일사병이 그러니까 그거는 열사병의 원인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열사병 환자 중에 햇볕 때문에 생긴 열사병 그게 일사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그럼 햇병 말고 열사병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응급실에 일해보면 뭐 유리공장에서 오신다든가 아니면 사우나에서 쓰러져 갖고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그 열사병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에서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음주 후 사우나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무시기 때문에 실제로 열사병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중증 응급질환은 열탈진, 열사병이고, 그래서 히드로션하고 히스트로크를 우리가 감시하고 이분들을 놓치지 않는 게, 이분들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드로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열로 인한 수분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염분 손실이 같이 되는 것이 열탈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램핑이라는 게 있어요. 힛 크램핑, 열경련. 요것도 이제 그 경증 온열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보통은 땀 때문에 수분이 손실되면 전해질이 약간 흔들리면서 그런 근육 경련 같은 게 잘 생깁니다. 보통 여러분 눈꺼풀 떨림증이라고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많은데, 이렇게 눈꺼풀이 다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거 갖고 응급실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뇌졸중 아니냐고. 근데 그런 경우가 보통 그 일시적인 전해질 이상이나 미네랄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경우예요. 보통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게. 근데 이런 열에 많이 땀을 흘려도 그런 크램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 충분히 드시고, 요즘에는 이제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노란 물, 파란 물 이런 거 많잖아요. 전해질이 잘 들어있는 물. 그 다음에 무슨 과일, 무슨 채소에서 짰다는 물도 있고, 이런 물들을 잘 드시면 사실 거의 문제 없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런 수분 손실이 아니라 염분 손실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심각한 중증 응급질환이 됩니다. 중심 체온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중추신경 이상 증상은 없는데 보통 휴식하고 수분을 공급하면 좋아진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열사병으로 가는, 히트스트로크로 가는 전 단계가 열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경련, 열실신 이런 경증 질환이 생겼다가 조금 더 그게 심해지면 열탈진으로 가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열사병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죠. 임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피부순환입니다. 피부순환. 그럼 온열질환도 마찬가지고 한랭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순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피부순환이 변동되기 때문에 열탈진이나 열사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열실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열탈진이 생긴 분들은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되고, 이거는 리버서블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열사병으로 넘어가면 이제 얘가 틀립니다. 열사병은 우리 몸이 이렇게 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는 노력, 그거는 땀을 내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피부의 순환을 늘려갖고 열을 발산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열을 낮추려는 기전을 총동원하는 단계인데, 그게 이 체온조절 중추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얘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열사병이고요. 생명을 위협한다 그랬는데 다기관 손상이 생기고, 제일 문제는 이제 중추신경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모탈리티 5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미국 자료가 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시는 병리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재밌으시라고 갖다 놓은 거긴 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러면 열사병이 이렇게 아예 그냥 망가지는 사람이 모탈리티가 왜 저렇게 높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히스트레스가 생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큐테니어스 바소다일레이션 이해가 되시죠? 피부순환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부순환은 줄어들겠죠. 심부순환이 줄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지만 겉입니다. 겉.
GI입니다. 그러니까 장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피부로 가는 순환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심부순환이 감소하면 어디가 감소하냐면 장이 감소합니다. 장이 감소하면 아주 마일드하게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심각하게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생겨요. 즉 장에 허혈 증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increased intestinal permeability가 그 얘기입니다. 장이 약간씩 뭐라 그럴까 허혈 손상이 생겨서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시쳇말로 얘기하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컨디션이 되냐면 장 안에는 세균이 엄청 많잖아요. 대변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퍼미어빌리티가 올라가면서 그 세균들이 혈관 내로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하고 똑같아지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폐혈증, 즉 sepsis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열사병은 그냥 폐혈증이에요. 그래서 엔도톡세미아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 이게 심부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또 하나의 영향은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막 온도가 올라가면은 근육이 유해됩니다. 근육이 유해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샤브샤브 드셔보시면은 그 고기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먹는데 그 뜨거운 물이 팔팔팔 끓어도 고기가 있지만 미지근해도 시간은 걸리지만 고기를 넣으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계속. 왜냐면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면 42도, 43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미지근한 거라고 비슷하세요. 여러분들 온탕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온탕. 열탕이라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노래 부르시는 데 있죠. 저는 남녀가 좀 이해가 틀리겠네요. 왜냐면 저는 할아버지만 봤지만 여하튼 거기가 43도입니다. 43도면 여러분들 딱 손을 댔을 때 뜨거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1도 화상이 생깁니다. 스칼드번이라고 발목을 담갔다 꺼내면 발목만큼 빨개져 있죠. 그런 게 43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체온이 43도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근육이 녹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그러는데 근육이 녹고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에서 엔도톡신이 들어오고 퍼미어빌리티가 올라가서 즉 이 양쪽의 인플라메이션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전반적인 염증 진행 상태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또 sepsis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은 계속 올라가고요. 40도 이상으로. 요거는 이상이라는 거니까 1도, 2도, 3도 몇 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온이 굉장히 높고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땀이 안 납니다. 이 환자는. 왜냐하면 발하는 기능이 다 멈췄어요. 셧다운이 돼가지고 그걸 낮추려는 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태면서 의식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 환자 열사병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증 질환하고 다 차별되는 건 뭐예요? 그분들은 체온이 이 정도로 안 뜨거워요.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탈진이 아까 체온 중심 체온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장애가 있고 결국엔 다기관 무전, 이걸 멀티오간 페일러라고 그러죠. 각종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사병 치료를 하려면 빨리 체온부터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낮추려면 우리가 열을 잃게 하는 모든 기전을 사용하는데 전도 기능 또는 증발과 대류.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몸을 촉촉하게 적신 뒤에 선풍기를 붙여주면은 그게 이제 증발에 의해서 열이 많이 뺏기니까 제일 빨리 체온을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임상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원래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이제 대응 체계로 좀 보면요. 그러니까 타겟은 저런 중증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응 체계를 하려면 뭔가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폭염에 대응을 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인데 선진국을 보면 이제 미국이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들은 얘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폭염시 행동 요령 이거는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9대 예방 수칙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응에 하는 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게 있어요. 히스트로 버디 시스템. 우리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일 많이 하고 있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폭염 때 살펴보고 이런 사회적인 대응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이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벤치마킹 할 만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히트 웨이브 플랜 포 잉글랜드라 그래서 요걸 세워서 리노베이션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영국은. 마지막에 2016년에 리노베이션 했는데
이제 단계를 이렇게 나눴고요.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보여주신 것도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줬다고. 왜냐하면 단계가 있으면 단계별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이제 매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심각이야, 주의야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저희는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딱 두 개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고 레벨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롱텀 플래닝, 프리페어드니스에 대한 그 기술이 쭉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매트릭스를 그린다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걸 이제 우리는 여름이 되면 습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열 지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열 지수가 올라가면 대응해야 되는 리스판스가 있을 거고요. 그 대응하는 리스판스를 우리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폭염이 와서 대응할 때 무더위 쉼터를 만들고 부채를 나눠드리고 선풍기를 나눠드리고 이런 즉자적인 대응도 있겠지만 롱텀하게는 서울 지역의 녹지가 얼마나 확보가 돼 있고 물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고 서울시의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지역 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이제 이런 플랜도 있을 거니까 이 매트릭스가 그려지고 거기에 할 일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뭐라 그럴까 중장기적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구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포맷을 그리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인 겁니다. 여기 이제 영국은 이제 그게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그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진국 폭염 대처 비교라고 제가 해서 이제 나름 정리한 건데요.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인데 관련 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피해가 이 나라들이 왜 이 대책을 마련하게 됐냐. 미국은 시카고 폭염이 되게 유명해요. 95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영국, 프랑스는 말씀드린 2003년에 큰 경험을 했고요. 일본도 94년, 2010년, 그러니까 우리도 94년 폭염이 작년 전에는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거의 4단계로 비슷해요. 이 나라마다. 그렇고 실제로 법, 열성, 그 다음에 서포트죠. 지원, 교육, 예측, 기타 각각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트릭스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처나 해야 되는 액션 플랜별로도 매트릭스가 나올 수 있고요. 중기, 장기, 단기별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온도가 올라가는 즉 지수가 올라가면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3차원, 4차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행동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하절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폭염 대책이. 이거는 1년 내내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즉 폭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부처가 협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있고 예경보 체계하고 행동 체계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요건 아까 이제 우리 최 선생님 보여주신 연구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 당연히 제일 폭염에는 블런업을 하니까 염두를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건 이제 제 의견인데 어떤 장기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도시 녹지화, 도심 내 그늘, 서초구 뭐 이런 데는 건널목에 가면 이제 우산처럼 생긴 큰 걸 이제 여름에 펴놓죠. 그래서 그 밑에 들어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 건물을 짓고 뭔가 이노베이션하는 일이 있다면 여름철에는 처마 같은 걸 만들면 그늘이 많이 생기니까 아주 뜨거운 날 유용하지 않겠냐 등등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플래닝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운 좋게 누가 만들면 좋은데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필요한 거고요. 영국에는 이런 것도 사용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일부 보시면은 반사 페인트라 그래서 건물이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열 문제가 있을 거고 등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사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폐혈증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하튼 이런 증후감지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119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구급 활동 일지에 리포트되고 있는 열사병 의심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역시 증후군 감시 체계로 엮을 수가 있고요. 폭염 관련 물품이나 소비재 판매 증가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자료원에서 폭염 관련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고, 이게 다 디텍션 단계죠.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 체계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이거는 리스판스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구급일지, 레디스 이게 이제 응급의료 정보망이죠.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규모 측정이나 실제 얼마나 우리가 서퍼링, 고통을 받았냐는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자료로는 맞는데 대응을 위한 정보로는 맞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에 폭염을 겪었다. 2018년에 정말로 우리 얼마나 환자가 생겼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이유로 응급실 이 온열질환 감시 체계나 응급의료 정보망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외래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실제로 그냥 사망한 사람도 있을 텐데 등등을 다 포함하는 어떤 자세한 자료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폭염 사망자 백서나 중증 질환자 백서 같은 게 필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 저 보건대학원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가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사망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 분석을 할 거고, 그래야지 예방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후에도 반드시 중요한 리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백서뿐 아니라 실제 대응 백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무슨 대책을 세웠고 무슨 일을 했고 그동안 결국에 근데 사망자는 얼마나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남겨진 숙제는 뭐냐,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준비 단계라면 대응 단계 프로그램은 대국민 홍보나 실시간 폭염 환자 현황파,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이게 이제 무더위 쉼터나 뭐 나눠드리거나 물공급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실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현장에서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있고 어떤 니드가 있는지를 래피드 니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물음표를 적어놓은 게, 요거는 실제로는 지금 뭐 어떤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그 지역 잘 보여주셨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종로 3가에 쪽방촌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사당동에도 있죠. 그런 데를 타겟으로 해서 실제 일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과정이나 또는 뭐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결국에는 취약계층이 폭염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무슨 문서냐면 2018년에 서울시가 낸 폭염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월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렇게 나올 줄 모르고 일단 내신 건데, 이때 계획이 보면 요거는 당신네가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건 그냥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공사장, 그 다음에 시민행동료로 홍보, 그 다음에 산업현장, 공사장 등 현장 방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5가지로.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더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대책본부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 단계를 3단계로 나눠놨는데, 3단계가 되면 다 갖춰지는 거고요. 1단계 때는 노란색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이런 체계로 돼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이게 이제 서울시만 보여드리는 건데 고민할 게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겪고 나면 어떤 백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응 단계별로 문제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평가에 기반한 이런 돌아보는 단계에 기반한 대비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게 자연스럽게 준비 단계로 아까 프리페어드니스 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미티게이션에서. 그래서 이런 재난의 순환고리, 그 다음에 폭염과 관련된 각종 등급 단위, 그리고 중장기, 타임프레임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 단위별로 폭염과 관련된 로드맵, 그러니까 전체 어떤 대응 체계에 대한 그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